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444페이지입니다. 이제 계약이죠, 계약. 계약 총칙이다라고 하는데, 계약, 이거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 뭐냐라고 하는 건요,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여기 내용하고 요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두 개의 의사표시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게 한 사람이 청약을 했다. 그럼 청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다 청약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사실래요? 2억 원에 내 땅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럼 2억 원에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2억 원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2억 원에 사시오. 을은 갑에게 2억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했고 상대방도 일치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교차 청약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청약을 했고 이쪽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거죠. 갑이 을한테 내 땅을 2억 원에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7월 1일 날 청약을 해서 얘한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7월 4일 날 도착하는 와중에 을이 얘한테 7월 2일자로 똑같은 내용의 청약합니다. 나에게 2억 원에 파실래요? 그래서 얘한테는 7월 5일 날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한 때, 그러니까 7월 5일자로 계약이 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약과 승낙 또는 청약과 청약,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그럼 짜장면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배달원이 짜장면을 안 갖다 주고 짬뽕을 가져왔다. 그런데 주문한 사람이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네. 그럼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뜯어서 그냥 먹겠다라고 그걸 뜯어서 랩을 뜯어서 젓가락을 꼽아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럼 그게 이제 의사실현이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은 어쨌든 두 개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 됐던 청약과 청약이 됐던 청약이고 이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사실행위든 관계없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 거죠. 개념 자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계약이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해서 단독행위와 구별된다. 이거보단 이 개념으로 그냥 정리하십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예, 거기 우리 444페이지 있는 내용 특별히 볼 거 없고요. 445페이지 보면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률행위,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고 의사표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자의 원칙은 내용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용만 거기 4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용이죠.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거요. 계약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체결의 자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용 결정. 그래서 요건 이제 1번 체결, 내용 결정 2번. 그다음에 상대방은 누구하고 할 것이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방식의 자유. 뭐 순서는 이렇게 정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이건 그냥 암기로 끝냅니다. 체내 상방, 체내 상방의 자유가 있다.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건지.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하고 할 건지, 방식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요게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의 4가지 요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대형 편의점, 저희 동네에 이제 뭐 홈플러스가 있어요. 홈플러스 갔다. 그럼 홈플러스 갔다고 해서 반드시 뭘 사야 되느냐? 안 사고 그냥 나와도 되죠. 근데 뭐 하나 사기로 맘먹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체결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살 거냐? 그래, 두부를 좀 사야 되겠다. 두부. 좋습니다. 그럼 두부를 사는데 내용 결정했죠? 그럼 어느 회사 제품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풀무원 살 거냐, 청정원 살 거냐, 어떤 분은 같은 원이면 1+1 사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자유고요. 그럼 샀으면 카드로 결제할 거냐, 현금으로 결제할 거냐? 그렇죠. 방식의 자유죠. 이 자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요. 자, 앞에 있는 도입 부분에 저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소양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뭐 소양도 쌓아야죠 라고 하면 여기 잘못 온 거예요. 여기는 공부해서 60점 맞으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약관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계약할 때 보험계약이 주로 그렇거든요. 보험계약이 보면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걸 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 하나하나 손으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사업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하고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부동문자로. 부동문자는 인쇄된 문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집어넣고 날짜 몇 월 며칠 날짜 집어넣고 나중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성립하도록 계약에 필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약관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자가 미리 계약의 내용을 서면에다가 부동문자로 인쇄해 놓고 상대방은 동의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 이걸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 보험계약들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게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꼭 잠깐 이렇게 보시죠. 뭐 약관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계약자의 원칙이 이제 제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식의 자유도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약관이라고 하는 건 다수의 계약을 위해서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 사전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말한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자, 어떤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조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인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점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약관을 작성한 사람은 갑 아닙니까? 갑이 약관을 작성을 한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을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의 계약입니다 라고 명시해야 되고 그 내용을 설명까지 해야 되는 명시 설명 의무가 있어요. 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이게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4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거기 446페이지에 나와 있죠.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서론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은 447페이지 2번에 있는데 약관은 계약의 편입에 의해서 효력이 되는데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관 전체에 대해서 명시 설명을 해야만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은 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반 시 약관이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 설명 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시 설명을 해야만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 객관식 시험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슨 논문 이렇게 서술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식 시험은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 규제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돼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니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다라고 하는데 그건 객관식 시험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약관 규제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명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447페이지 하단부에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것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또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단순히 부연 설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신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역외군속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암기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너무나 일반적이고 거래상 너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
부연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 그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 법을 읽어보면 되지 굳이 약관에 적어놓고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판례도 명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관규제법에 무슨 얘기 명시 설명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뭐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필요 없는 거야. 판례가 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나머지는 명시 설명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판례에 쫓아서 판결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명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약관을 해석할 때 약관 해석 방법인데 그럼 약관이라고 하는 건 기준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약관이잖아요. 예, 약관을 해석할 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약관 해석의 방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약관 조항이 갑하고 상대방 을 사이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약관을 해석하느냐.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 유리할 수도 있고 이쪽에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약관을 해석하는 방법에 우리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이제 암기시키는 순서대로 말이 좀 거칠긴 합니다. 이때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부등문자로 인쇄된 거 말고 한쪽에다가 지네끼리 손으로 썼다는 거지. 손으로 수기로 1, 2 그래서 별지를 붙였든지 어쨌든 여기다가 손으로 쓴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손으로 쓴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과 서로 상충한다. 그러면 어떤 걸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이냐. 그때는 개별 약정, 손으로 썼던 요 개별 약정을 우선시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20년 전, 30년 전에 작성한 그 약관의 내용이 그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사람들의 사회관념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회관념에 맞도록 수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수정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있는 약관 조항은 해석 방법에 따라서 작성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때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관을 만들 때 작성자가 확실하게 내용을 명시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혹시 여기 있는 약관 조항은 명시적으로 작성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거죠. 저렇게 유리한 조항도 그 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소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약관의 전체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 중에서는 법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공학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고졸, 중졸 정도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너무 많이 배운 사람 또는 너무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 상식 정도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통일적 또는 평균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걸 통일적, 객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관 해석의 5가지 원칙이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우리 보면 4번에 있죠. 4번에 그게 뭡니까?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정 해석의 원칙이 1번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이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우리 책에는 3번에 나와 있죠. 3번에. 예.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거기 우리 책에 5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앞글자 따면은 말은 좀 거칠지만 그래도 암기하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약관 가지고 개수작 부리면 축통 맞는다라고 해서 좀 너무 거칠죠. 거칠지만 이렇게 해서 암기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민법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약관 조항 중에서 혹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약관을 만들면서 그 약관에 대해서 자기에게 너무 유리한 조항을 집어넣고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그럼 그걸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이 불공정 약관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책에는 44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썼으니까요. 여기 있는 약관의 내용이 1번부터 시작해갖고 3, 4, 5, 6, 7번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3번하고 5번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7번까지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정이 됐다. 그럼 요거 3개만 빼고 나머지로서 계약을 유효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법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만 우리 계약법 쪽에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작을 해서 계약법 쪽에는 앞으로 배우는 계약법 쪽에는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여기는 그거야. 그냥 일부 무효의 특칙. 우리 44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약관규제법에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건 무효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약관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 조항 무효로 하고 나머지 1, 2, 4, 6만 가지고도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법 전체의 일부 무효의 법리와 또 예외 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법 쪽으로 가면요. 채권법 쪽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많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계약의 종류요. 계약의 종류는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전형할 때 이 전은 민법전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전의 형태가 정해져 있으면 전형 계약이고 민법전의 형태가 없으면 비전형 계약인데 민법전은 계약의 종류를 15개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민법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명 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비전형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전형 계약보다 비전형 계약이 수백 배는 많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업어주기로 했다. 그럼 진 사람이 업어줄 거냐? 이긴 사람이 업어줄 거냐? 진 사람이 업어줘도 되고 이긴 사람이 업어줘도 되고 그건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래서 비전형 계약도 훨씬 더 많다. 중요한 거 아니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죠. 그 밑에 쌍무계약은 뭐냐?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을 쌍무계약이고 일방 당사자만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했다. 그럼 그게 편무예요. 편무. 쌍무 편무다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를 을과 2억 원의 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2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7월 1일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갑은 8월 1일 날 을에게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대가, 이거의 대가가 이거고 이거의 대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증여였다라고 하면 이행기에 갑은 을에게 일방적으로만 주지 갑에게 받을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만 주지 을에게 받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편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법상 쌍무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급계약도 쌍무계약이긴 한데 이거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정도만 보면 되고요.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증여 보시면 돼요. 증여, 현상광고 있는데 현상광고는 예를 들어서 개 잊어버렸으면 개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현상광고인데 자 이런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양자의 구별 기준이 뭐냐 이것도 특별히 나눌 필요 없습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얘기하면 내가 어떤 급부를 했을 때 그 급부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유상계약이고 급부를 했는데 반대급부가 없다. 대가가 없으면 그건 무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의 대표주자 매매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2억, 2억 지급의 대가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인데 자 우리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쌍무계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쌍무계약은 이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매매 대금이고 매매 지급의 대가가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은 항상 대가가 있어서 유상계약입니다. 그런데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상계약 중에서 편무계약인 게 아까 앞에서 봤던 현상광고 있잖아요. 현상광고 이거는 편무계약이에요. 현상광고라는 게 이렇게 개를 잊어버렸다. 우리 집 뽀삐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개 좀 찾아주세요. 여기다가 사진 붙이잖아요. 사진 붙이고 찾아주시는 분께는 50만 원을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우리가 봤어요, 이거. 이 현상 광고 낸 사람은 갑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거죠. 봤다고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은요, 개를 찾아가지고 가야 성립하는 겁니다. 개를 찾아다가 데려다 줘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갖다 줬으면 50만 원 일방적으로만 급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쌍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지만 이거 현상광고는 50만 원 주는 거니까 유상계약이지만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개 찾으러 다니는 거 이거는 뭐 어떤 의무도 아니고 개를 찾아다가 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는 한 사람만 있죠. 그러니까 편무계약이면서도 뭐가 됐어요? 유상계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 맞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시험 지문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지문에 쌍무계약이 유상이라고 했느냐 유상계약이 쌍무라고 했나 시험장에 가면 망설이게 되니까 한꺼번에 그냥 쌍용 이러고 암기하시자고. 쌍용. 쌍용이나 발음 비슷하니까 그렇게 나가기로 하고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나오잖아요. 낙성계약은 쌍방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은 개 찾아다가 줘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요물계약은 뒤에 가면 계약금 계약이 나오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도 이제 요물계약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계약금 계약과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인데 현상광고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뒤에 갖고 계약금 계약할 때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일시적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한 번으로 끝나면 일시적 계약이에요. 우리 시험범위 내 매매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죠. 그럼 계속적 계약은 뭐냐? 일정 기간을 두고 똑같은 내용의 급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럼 그건 뭐죠? 계속적 계약이니까 이건 임대차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자, 그 다음에 본계약과 예약이라고 하는데 예약은요. 예약은 그냥 간단하게 모든 예약은 싹 다 채권 계약이다. 우리 여기 낙성계약, 요물계약하고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본계약과 예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계약과 예약. 여기서 예약은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예약을 하죠. 뭔가 합시다라고 예약을 하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본계약이 신분행이든 이 본계약이 재산행위든 관계없이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이 예약은 어떤 채권이 생기느냐? 이건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왜 채권 계약이라고 하느냐? 예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겨요. 예약 완결권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냥 기계처럼 해버리세요.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장차 본계약 체결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예약이다라고 해서요. 이 예약은 모든 예약은 채권 계약인데 뭐 우리 뒤에 가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뭐 예약 완결권 이건 형성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매매 일방 예약 앞에 무슨 말이 붙든지 그냥 예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다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계약과 예약. 그 밑에 나오는 31번 문제가 자, 다음 계약의 종류와 그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쓱 보니까 도급계약이나 무상임치계약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걸로 잘 내지 말고 아주 특징적인 게 현상광고계약이기 때문에 현상광고계약은 개 찾는 것 갖고 얘기했잖아요. 개를 데려다 줘야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다라고 하고요. 낙성계약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도요, 이렇게 현상금과 같이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 제외하고 특징적인 것도 아닌데, 특징적인 효력도 없는데 시험에 등장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그럼 그건 답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 이미 성립은 하기는 했어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합의는 쌍방에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객관적 합치가 뭐고 주관적 합치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이 합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합치하는 걸.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의사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합의는요, 불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불합의죠. 이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야. 착오는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렇지만 유효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착오고, 불합의는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불합의든지, 안 불합의, 모르고 있는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뭐 이런 게 아무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불합의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착오는 계약이 성립했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우리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여기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